5년이라는 시간은 강철을 녹슬게 하고 격렬했던 감정을 무디게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신혜인에게 지난 5년은 살아남기 위한 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 과거, 그리고 한때 품었던 모든 꿈을 지우고 회색 도시의 익명성 뒤에 숨어 지냈다. 미래의 새 솔루션의 평범한 데이터 분석가. 그것이 세상이 그녀에게 허락한 유일한 이름이었다. 그녀의 하루는 규칙적이고 단조로웠다. 아침 7시에 일어나 분비는 2호선 지하철에 몸을 싣고 9시 정각에 회사 책상에 앉아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의 세계에 자신을 가두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유능하지만 말이 없고 존재감이 희미한 사람으로 기억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동했다. 튀지 않는 것, 주목받지 않는 것. 그것이 그녀가 스스로에게 내린 생존 규칙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숨길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그녀의 비범한 재능이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의미 없어 보이던 데이터들은 생명을 얻어 비밀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패턴을 읽었고 숫자의 흐름 속에서 미래를 예측했다. 그날 오후도 여느 때와 같아졌다. 김 팀장이 골치 아픈 표정으로 서류 뭉치 하나를 그녀의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신혜인 씨, 이거 좀 부탁해. 최근에 태양 바이오의 적대적 M&A를 당한 세롬 제약의 주가 변동 데이터야. 다들 혀를 내두르던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분석 보고서 좀 만들어줘. 태양 바이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혜인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애써 잿더미 속에 묻어두었던 기억이 미세한 불씨처럼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데이터를 자신의 컴퓨터로 옮겼다. 화면을 가득 메운 것은 지난 3개월간의 주가 그래프와 수백만 건의 거래 기록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데이터의 바닷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평범한 분석가라면 결코 찾아낼 수 없는 아주 미세하고 교활한 패턴이었다. 수천 개의 유령 계좌를 이용한 고빈도 매매. 특정 시간대에 허수 주문을 쏟아내어 시장을 교란시키는 방식. 그리고 공매도를 이용해 주가를 폭락시킨 뒤 헐값에 지분을 매집하는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마치 잘 짜인 교향곡처럼 완벽하게 진행되었다. 소름이 끼쳤다. 이 잔인하고 정교한 약탈의 방식. 그녀는 이 패턴을 알고 있었다. 5년 전 자신의 아버지와 가족의 모든 것을 앗아간 바로 그 악마의 서명이었다. 순간 사무실의 소음이 사라지고 그녀의 눈앞에 5년 전 그날의 풍경이 지옥도처럼 펼쳐졌다. 5년 전 혜인 바이오는 대한민국 생명공학의 미래였다. 아버지 신정훈 박사는 난치병 치료제 개발에 일생을 바쳤고 마침내 획기적인 신약 물질을 발견하기 직전이었다. 혜인은 아버지의 연구를 사업적으로 뒷받침하는 유능한 전략가였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을 가진 천재 프로그래머 강태윤이 있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다. 하지만 주식시장이 열리는 9시 정각.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혜인 바이오의 주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폭락하기 시작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거대한 댐의 수문을 열어버린 것처럼 주가는 곤두박질 쳤다.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렸고 아버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거래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다.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무리의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 앞에는 태양바이오의 윤상철 회장이 서 있었다. 그는 약탈을 끝낸 맹수처럼 여유롭고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신 박사님, 안타깝게 됐습니다. 하지만 너무 상심마시죠. 제가 이 모든 빚과 혼란을 정리해 드릴 테니 이 서류에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가 내민 것은 회사의 모든 경영권과 특허권을 헐값에 넘긴다는 양도 계약서였다. 아버지는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이미 그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해인 바이오는 그렇게 단 하루 만에 공중분해되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한 연구실에서 해인은 태윤을 마주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싸우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해인아, 괜찮아. 내가 있잖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든 헤어지자. 해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낮에 아버지를 협박하던 윤상철의 부하들이 딸내미 샘비엔, 나그 청슈유엔 셔지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내 딸 옆에 붙어 다니는 그 프로그래머 놈도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들은 태윤까지 노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지켜야만 했다. 그를 이 지옥에서 밀어내는 것만이 그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뭐라고? 태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못 들었어. 헤어지자고. 혜인은 필사적으로 감정을 숨긴 채 가장 잔인한 말들을 내뱉었다. 이제 우리 집은 파산했어. 난 빈털털이야. 너처럼 아무것도 없는 남자랑 같이 바닥에서 뒹굴 생각 없어. 난 날 일으켜 세워줄 힘 있는 남자가 필요해. 넌 이제 나한테 짐일 뿐이야. 태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깊은 상처가 어렸다. 거짓말이지, 혜인아. 제발, 네가 아는 내가 알던 신혜인이 아니잖아. 정신 차려. 강태윤, 세상은 동화가 아니야. 이제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신 찾아오지 마. 그녀는 매몰차게 돌아섰다. 등 뒤에서 그의 무너지는 듯한 숨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차마 돌아볼 수 없었다. 문이 닫히고 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그녀는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심장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것 같았다. 그것이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가장 잔인한 방식이었다. 신혜인 씨, 김 팀장의 목소리가 그녀를 과거의 지옥에서 현실로 끌어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울고 있었다. 그녀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잠시 현기증이 나서 몸이 안 좋으면 일찍 들어가. 안색이 말이 아니네. 김 팀장은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사무실은 여전히 평온했다. 하지만 혜인의 내면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였다. 그녀는 다시 모니터를 보았다. 화면 속의 데이터는 이제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5년 전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괴물의 흔적이자 그 괴물이 여전히 살아 숨쉬며 다른 누군가를 사냥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지난 5년간 그녀는 도망치고 숨기만 했다. 복수는 사치라고 그저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벅차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그녀의 안에서 잿더미 속에 묻혀있던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슬픔은 분노로, 무력감은 복수심으로. 퇴근 시간이 지나고 사무실에 홀로 남은 그녀는 조용히 움직였다. 그녀는 세롬 제약의 주가, 조작 데이터를 자신의 개인 보안 USB에 복사했다. 그리고 5년 전 해인 바이오가 당했던 공격 데이터와 나란히 놓고 비교하기 시작했다. 패턴은
966% 일치했다. 그녀는 마침내 결심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자신의 아버지와 잃어버린 사랑과 망가져버린 자신의 삶을 위해 괴물과의 전쟁을 시작하기로. 그녀는 아직 몰랐다. 그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서울의 가장 높은 펜트하우스에서 한 남자가 그녀의 이름이 적힌 파일을 5년째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역시 같은 괴물을 사냥하기 위한 기나긴 준비를 끝마쳤다는 것을. 신혜인은 전쟁을 시작했지만 그녀의 무기는 너무나도 초라했다. 그녀는 퇴근 후와 주말 시간을 쪼개 공공도서관의 컴퓨터와 보안이 허술한 PC방을 오가며 자신만의 외로운 추적을 계속했다. 그녀는 윤상철과 태양바이오의 지난 5년간의 행적을 긁어모았다. 하지만 그녀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수면 위에 드러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녀에게는 더 깊은 곳, 괴물의 심장부를 들여다볼 힘이 없었다. 그날 밤도 그녀는 늦게까지 PC방에 남아 태양바이오의 해외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 밖으로 나섰다. 싸늘한 밤 공기가 뺨에 와 닿았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거대한 벽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던 참이었다. 그때 소리 없이 검은색 마이바흐 한 대가 그녀의 옆에 멈춰 섰다. 최고급 세단이 풍기는 위압감의 해이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짙게 선팅된 뒷좌석의 창문이 부드럽게 내려갔다. 그리고 그 안에 앉아있는 남자의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혜인의 세상은 멈췄다. 강태윤이었다. 5년의 시간은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빚어놓았다. 가난했지만 빛나던 눈빛의 청년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단 하나의 온도도 품지 않은 듯한 냉정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머리,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는 무감정한 눈빛. 그는 더 이상 그녀가 알던 강태윤이 아니었다. 오랜만이네. 신혜인. 그의 목소리는 5년 전과 같았지만 그 안에 담긴 온도는 전혀 달랐다. 혜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가 어떻게 여기에 혼자서 뭘 그렇게 열심히 조사하고 다니나. 5년 전에 나한테는 힘 있는 남자가 필요하다고 했으면서 지금 당신 꼴은 그때보다 더 초라해 보이는데.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데이터를 복사한 것도, 지난 며칠간 밤늦게까지 무엇을 하고 다녔는지도 다 그것은 명령이었다. 혜인은 움직이지 못했다.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리움이 뒤섞여 그녀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태윤은 그런 그녀를 잠시 바라보더니 직접 차에서 내렸다. 그는 5년 전보다 훨씬 더 크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는 혜인의 팔목을 잡았다. 그의 손길은 차가웠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할 얘기가 있어. 차 안에서 조용히. 그는 그녀를 거의 방황제로 채 태웠다. 육중한 차문이 닫히는 순간 혜인은 세상과 완벽하게 격리되었다. 차 안은 바깥의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했다. 차는 정처 없이 밤의 서울을 달리기 시작했다. 침묵이 두 사람을 짓눌렀다. 어떻게. 혜인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어떻게 당신이 날 떠난 그날부터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 없어. 태윤이 정면을 응시한 채 말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당신의 그 말도 안 되는 이별 통보를 믿은 적도 없고,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회사가 그렇게 무너지는 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 그때의 나도 알 수 있었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5년간 삭혀온 깊은 분노와 고통이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나는 미친놈처럼 일만 했어. 당신이 원했던 힘있는 남자가 되기 위해서. 아니, 당신의 가족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갈라놓은 그 새끼를 내 손으로 찢어버릴 힘을 갖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를 떠난 뒤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 작은 스타트업을 시작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코드를 짰고 투자를 받기 위해 수백 번의 거절을 당했다. 그의 유일한 원동력은 복수심,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해인에 대한 희미한 희망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투자 알고리즘이 월스트리트에서 대박을 터뜨렸다. 그렇게 넥서스 다이내믹스가 탄생했다. 넥서스 다이내믹스는 그냥 투자 회사가 아니야. 그의 눈이 번뜩였다. 그건 윤상철과 태양 바이오를 무너뜨리기 위해 만들어진 전쟁 기계야. 최고의 해커들, 최고의 금융 분석가들, 최고의 로비스트들을 돈으로 사들였지.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윤상철의 모든 것을 분석했어. 그의 약점, 그의 자금 흐름, 그의 부패한 인맥까지.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지. 5년 전 그가 당신의 아버지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에 대한 명백한 증거 말이야.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해인을 돌아보았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런데 당신이 움직이기 시작했더군. 당신이 세롬 제약기의 데이터를 복사하는 순간 내 모든 레이더가 당신을 가리켰어. 당신은 여전히 신혜인이었고 여전히 내가 알던 그 용감한 사람이었어. 해인은 눈물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다. 그가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 5년간 그녀보다 더 지독하게 그날의 진실을 파고들고 있었던 것이다. 차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곳에 멈췄다. 태유는 차의 시동을 끄고 몸을 완전히 그녀에게로 돌렸다. 신혜인, 나는 당신과 연애하러 온 게 아니야. 전쟁을 하러 왔지. 그의 목소리는 다시 차갑고 단호해졌다. 나는 이 전쟁을 위해 요새를 지었어. 하지만 이 요새에는 적의 지도를 읽을 수 있는 지휘관이 필요해. 바로 당신 말이야. 그는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 PC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화면에는 넥서스 다이내믹스의 내부 조직도와 수석 전략 분석가라는 직책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비어 있었다. 돌아와. 혜인아, 내 여자친구로서가 아니라 내 파트너로서, 이 전쟁의 총사령관으로. 당신이 5년 전에 포기해야만 했던 그 싸움을 끝내기 위해 당신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그게 내가 말하는 집비야. 그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이었다. 그녀가 지난 5년간 꿈꿔왔지만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기회. 복수를 위한 완벽한 무대. 하지만 그녀는 망설여졌다. 그와 함께한다는 것은 5년 전 그를 밀어냈던 자신의 모든 결심을 뒤엎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었다. 난 그럴 자격이 없어. 난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닥쳐. 태윤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의 눈에 5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고통이 스쳤다. 그날 당신이 왜 그랬는지 이제는 알아. 날 지키려고 그랬다는 거. 그래서 더 미치겠는 거야. 그러니까 2번 다시 내게서 도망칠 생각 같은 건 하지 마. 그의 진심이 혜인의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5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슬픔과 고통, 그리고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한참 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젖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내가 뭘 하면 되지? 강태윤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과거의 얽매인 패배자의 것이 아니었다. 복수를 앞둔 냉철한 전략가의 목소리였다. 태윤의 입가에 5년 만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의 파트너가 마침내 돌아왔다. 넥서스 다이내믹스의 본사는 강남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에서 한 발짝 벗어난 겉보기에는 낡고 평범한 지식산업센터 건물에 자리 잡고 있었다. 위장이었다. 하지만 강태윤의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선 순간 신혜인은 완전히 다른 세상과 마주했다. 그곳은 회사가 아니었다. 거대한 전쟁 상황실이었다. 사방의 벽면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데이터월, 다타월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위에는 전 세계의 주가지수, 외환거래, 그리고 복잡한 코드들이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수십 명의 젊은 분석가와 프로그래머들이 헤드셋을 낀 채 소리 없이 자신의 모니터에 집중하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고급 원두커피의 짙은 향, 그리고 낮은 서버의 소음만이 감돌았다. 이곳이 바로 강태윤이 지난 5년간 피와 땀으로 건설한 윤상철을 향한 복수의 심장이었다. 태윤이 그녀를 이끌고 상황실 중앙의 유리로 된 회의실로 들어서자 그의 핵심 팀원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소개하지. 오늘부로 프로젝트 피닉스의 총괄 전략을 맡게 될 신혜인 실장이야. 태윤의 소개에 팀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혜인에게로 쏠렸다. 그들의 눈에는 존중보다는 노골적인 의심과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모두 지난 몇 년간 복수심에 불타는 강태윤의 곁을 지켜온 충신들이었다. 그들에게 신혜인은 자신들의 리더를 5년간 고통 속에 몰아넣은 과거의 상처이자 이 치열한 전쟁터에 어울리지 않는 민간인일 뿐이었다. 태윤은 팀원들을 한 명씩 소개했다. 군 정보부대 출신으로 모든 실무작전을 총괄하는 오진혁 팀장. 또 덥수룩한 머리에 늘 후드티를 입고 있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화이트 해커인 카이.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의 변호사 최지연. 우리의 상황을 브리핑해 태윤이 오진혁 팀장에게 지시했다. 오 팀장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중앙 스크린에 그동안의 조사 자료를 띄웠다. 우리는 지난 3년간 태양바이오의 모든 것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윤상철은 교활한 늙은 여우입니다. 그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는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치며 완벽하게 세탁되고 핵심적인 증거들은 모두 오프라인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몇 차례 해킹을 시도했지만 그의 개인 서버는 외부와 완벽하게 단절된 이어갭, 아이얼갭 시스템이라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성벽주의만 맴돌고 있을 뿐 성문을 열 열쇠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보고는 패배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핵심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바로 그때 침묵을 깬 것은 혜인이었다. 열쇠는 성문이 아니라 하늘에 있을지도 모르죠. 모두의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 향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 팀장이 서 있던 중앙 스크린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주눅든 신입이 아니었다. 마치 오랫동안 비워뒀던 자신의 지휘석으로 돌아온 장군 같았다. 제가 가진 자료를 스크린에 띄워주세요. 해커카이가 마지못해 그녀의 USB를 연결했다. 화면에 세롬 제약계의 주가, 조작 데이터가 나타났다. 혜인은 그것을 그들이 분석한 태양바이오의 다른 M&A 사례들과 나란히 놓았다. 여러분은 윤상철의 전술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약점은 전술이 아니라 그의 심리에 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스크린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거래 시간, 거래량의 미세한 변화, 그리고 그가 언론을 이용하는 타이밍 등을 하나씩 짚어냈다. 보세요. 그는 항상 공격을 시작하기 직전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계좌를 이용해 아주 소액의 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시장에 보내는 신호가 아니에요. 이건 그 자신만의 미신, 혹은 의식 같은 겁니다. 사냥을 시작하기 전에 행하는 그만의 제사인 셈이죠. 팀원들의 눈이 커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데이터를 숫자로만 보았지만 그녀는 그 안에서 윤상철이라는 인간의 버릇과 심리를 읽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 그가 M&A를 성공시킨 직후 항상 주가가 2~3% 정도 기술적 반등을 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미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세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건 윤상철이 자신의 성공을 자축하며 자신에게 충성한 정치인들에게 보내는 보너스입니다. 그는 이 타이밍에 내부 정보를 흘려 그들에게 작은 용돈벌이를 시켜주죠. 이것이 그의 관계 관리 방식입니다. 그녀의 분석은 거침이 없었다. 그녀는 5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당했던 기억과 지난 5년간 홀로 연구했던 모든 것을 토대로 윤상철이라는 괴물의 행동 패턴과 사고방식을 완벽하게 해부하고 있었다. 회의실을 채우고 있던 의심의 공기는 어느새 경외감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자신들이 수년간 찾아 헤맨 열쇠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공격 목표는 그의 본체가 아닙니다. 헤이는 스크린에 한 회사의 로고를 띄웠다. 홍콩에 위치한 글로벌 핀테크 투자라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투자 회사였다. 이곳은 그의 비자금 창고이자 그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돈 세탁 루트입니다. 겉으로는 태양바이오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제가 5년 전 기억하는 해인 바이오의 회계 자료와 이곳의 자금 흐름 패턴을 대조해 본 결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지점을 찾아냈습니다. 우리는 그의 심장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그의 팔다리를 마비시켜야 합니다. 그녀의 완벽한 브리핑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정적을 깬 것은 해커 카이였다. 젠장 미쳤다. 그는 감탄사를 내뱉으며 머리를 쥐어뜯었다. 우리가 몇 년간 땅만 파고 있을 때 저 사람은 하늘에서 지도를 그리고 있었네. 오진혁 팀장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지금부터. 신혜인 실장님의 모든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모두 동의의 뜻을 표했다. 강태윤은 그 광경을 말없이 하지만 깊은 만족감이 담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5년간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작전 준비를 위해 흩어진 뒤 회의실에는 혜인과 태윤 두 사람만이 남았다. 어때? 내 집이 마음에 드나? 태윤이 물었다. 솔직히 무서울 정도네요. 혜인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이 모든 걸 정말 나를 위해 준비한 건가요?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5년 전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무력한 나 자신을 위해 그는 그녀를 자신의 집무실 옆에 마련된 똑같은 크기와 구조의 사무실로 안내했다. 그곳은 수석전략 분석실이라는 명패가 붙어 있었다. 여기가 당신의 자리야. 이 전쟁을 지휘할 당신의 사령부지. 그의 헌신은 이런 것이었다. 달콤한 위로나 값비싼 선물이 아닌 그녀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완벽한 무대와 그녀의 복수를 완성시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를 마련해 주는 것. 혜인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패를 한동안 바라보았다. 5년 만에 그녀는 다시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다.
그녀는 상황실의 거대한 데이터 월을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이제 그녀가 설계한 첫 번째 공격 계획이 붉은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다시 불꽃이 타올랐다. 재생의 불꽃이었다. 프로젝트 피닉스의 첫 번째 작전 개시일. 넥서스 다이내믹스의 전쟁 상황실은 얼음 같은 침묵과 뜨거운 열기가 공존하는 기묘한 공간이 되어 있었다. 거대한 데이터 월에는 목표물인 홍콩의 글로벌 핀테크 투자의 내부 서버 구조와 자금 흐름도가 복잡한 혈관처럼 펼쳐져 있었다. 신혜인은 지휘석에 앉아 수많은 데이터의 흐름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폭풍의 눈처럼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가장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카이, 준비됐나? 강태윤의 낮은 목소리에 해커 카이가 헤드셋을 고쳤으며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을 풀었다. 보안 시스템 1차 방벽. 5년 전 해인 바이오를 공격할 때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구조인 것 확인했습니다. 늙은 개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지 못한다는 말이 딱 맞네요. 그가 비꼬듯 말했다. 신 실장님이 알려준 백도어로 5분 안에 주방 뒷문까지 열어젖힐 수 있습니다. 좋아. 작전 목표를 다시 한번 브리핑하지. 태윤의 곁에 선 오진혁 팀장이 작전의 개요를 설명했다. 우리의 목표는 돈을 훔치는 것이 아니다. 혼란을 만드는 것이다. 글로벌 핀테크가 관리하는 윤상철의 유령 계좌들 사이에 수백 건의 의심스러운 거래를 발생시켜 홍콩 금융감독원의 자동감시 시스템을 발동시킨다. 동시에 우리가 조작한 내부 고발 자료를 금융감독원과 현지 언론에 제보한다. 그들이 스스로 와서 윤상철의 금고를 봉인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번 작전의 핵심이다. 모든 것은 신혜인의 머릿속에서 나온 계획이었다. 윤상철의 심리를 역이용하는 것. 그는 자신의 금고가 외부로부터의 공격에는 철저히 대비했지만 시스템 내부의 규칙에 의해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할 터였다. 작전 개시 태윤의 명령이 떨어지자 상황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접속 시작합니다. 카이의 손가락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데이터 월의 한쪽 구석에서 복잡한 방화벽의 구조가 하나씩 해체되는 과정이 시각적으로 표시되었다. 붉은색의 경고 메시지가 몇 번 깜빡였지만 카이는 혜인이 미리 알려준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유령처럼 그 장애물들을 통과했다. 1차 방벽 통과, 2차 인증 시스템, 관리자 계정 접근 중. 좋습니다. 이제 우리 놀이터입니다. 혜인은 눈을 감고 5년 전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보았던 회계 시스템의 구조를 머릿속에 떠올렸다. 윤상철은 교활했지만 동시에 오만했다. 그는 한번 만들어 놓은 자신의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습관이 있었다. 카이 씨, 관리자 페이지에서 특별 관리 자산 목록으로 들어가세요. 폴더명은 아마 와인 리스트나 미술품 목록 같은 걸로 위장되어 있을 겁니다. 찾았습니다. 1982년산 로만의 콩티 리스트. 이 영감탱이. 취향하고는 카이가 폴더를 열자 수십 개의 유령 법인명과 그에 연결된 천문학적인 액수의 계좌 정보가 화면에 나타났다. 윤상철의 검은 심장이었다. 지금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자금 이체를 시작하세요. 목표는 이익이 아니라 최대한 복잡하고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을 남기는 겁니다. A 계좌의 돈을 B와 C로 나누어 보내고 다시 C와의 돈을 D, F로 쪼갠 뒤 그중 일부를 다시 A로 돌려보내는 방식으로 그녀는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듯 거대한 자금의 흐름을 조종하기 시작했다. 수억 달러의 돈이 홍콩, 싱가포르, 케이맨 제도를 넘나들며 의미 없는 여행을 시작했다. 데이터 월 위에는 돈의 흐름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가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그려졌다. 그것은 파괴를 위한 아름다운 예술과도 같았다. 홍콩 금융감독원 시스템에서 경고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석 요원이 외쳤다. 비정상적 자금 이동으로 플래그 1단계 발동. 좋아, 이제 제보 파일을 보내세요. 오진혁 팀장의 지시에 다른 팀원이 미리 준비해둔 익명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이메일 안에는 글로벌 핀테크 투자가 특정 바이오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자금 돌리기 수법을 통해 불법 비자금을 세탁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들이 방금 만들어낸 어지러운 거래 내역 일부가 증거로 첨부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한 타이밍에 이루어졌다.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으로 이미 경계태세에 들어갔던 홍콩 금융감독원은 결정적인 내부 고발 제보까지 받게 되자 즉시 행동에 나섰다. 같은 시각 서울태양바이오 본사 윤상철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유롭게 시가를 즐기고 있었다. 그는 신해인이라는 작은 벌레가 일으킨 소동이 곧 정리될 것이라 믿고 있었다. 그의 정보망은 신해인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어딘가에 숨어버렸다고 보고했다. 그는 그녀가 겁을 먹고 포기했다고 생각했다. 그때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직통전화가 날카롭게 울렸다. 홍콩 지사장의 번호였다.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그가 귀찮다는 듯 전화를 받았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홍콩 금융감독원에서 조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시세 조종 및 불법 자금 세탁 혐의로 저희 회사의 모든 자산을 동결시켰습니다. 지사장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윤상철의 손에 들려있던 시가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그런 짓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내부 자료를 유출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던 모든 계좌가 막혔습니다. 지금 당장 유동 자금을 단 1달러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윤상철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의 비밀 금고, 그의 제국을 움직이던 혈액이 한순간에 멈춰버렸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너무나도 정교하고 너무나도 치명적인 공격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신해인, 그가 벌레라고 무시했던 그 계집애의 짓이었다. 그녀는 숨은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심장을 향해, 가장 아픈 곳을 향해 칼을 날리기 위해 숨을 고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입에서 분노와 모욕감으로 뒤섞인 포효가 터져 나왔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녀의 목을 비틀어 버리겠다고 다짐했다. 넥서스 다이내믹스의 상황실에는 조용한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데이터월에는 글로벌 핀테크 투자, 자산 동결 및 압수수색이라는 홍콩 현지 언론의 속보가 떠 있었다. 그들의 첫 번째 공격이 완벽하게 성공한 것이었다. 팀원들은 서로를 얼싸안고 기뻐했다. 강태윤은 말없이 지휘석에 앉아있는 신혜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5년의 어둠을 뚫고 마침내 복수의 화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혜인이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그는 이제 미친 듯이 방역해 올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방법을 동원해서요.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녀의 말에 상황실에 들뜬 공기가 다시 가라앉고 비장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첫 번째 발포는 성공했다. 하지만 그 총성은 이제 거대한 제국의 분노를 일깨워 버렸다. 홍콩에서의 피습은 잠자던 늙은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격이었다. 윤상철의 분노는 조용한 광기로 타올랐다. 그는 더 이상 상대를 얕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 상대를 뿌리째 뽑아버리기로 결심했다.
그의 방역은 신속하고 전방위적이며 무자비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모든 조간신문에 한 면이 한 회사의 이름으로 도배되었다. 신생투자회사 넥서스 다이내믹스. 불법 시세 조종 혐의 포착. 강태윤 CEO. 월가에서 부도덕한 방식으로 부를 축적한 기업 사냥꾼인가. 밤사이 윤상철이 검은 돈으로 지배하는 언론 제국이 일제히 움직였다. 그들은 강태윤과 넥서스 다이내믹스를 악마로 만들기 시작했다. 그들이 홍콩에서 윤상철에게 사용했던 수법을 이제는 윤상철이 그들에게 그대로 되돌려주고 있었다. 기사들은 교묘하게 조작된 정보와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을 사실인 양 포장했고 강태윤을 월가에서 쫓겨난 탐욕스러운 인물로 넥서스 다이내믹스를 국내 시장을 교란하는 약탈자로 묘사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차갑게 돌아섰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혁신의 아이콘으로 칭송받던 강태윤은 하루아침에 부도덕한 사업가로 낙인 찍혔다. 전쟁이 시작됐군. 넥서스 다이내믹스의 상황실. 강태윤은 자신을 비난하는 기사들로 도배된 데이터 월을 보며 차갑게 말했다. 그의 표정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그는 윤상철이라는 인간이 이런 식으로 방역해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5년 전부터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언론 플레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오전 10시. 윤상철의 힘이 미치는 검찰 특수부에서 정격적으로 넥서스 다이내믹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주가 조작 및 역외 탈세 혐의. 언론의 기사가 나온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루어진 명백한 표적 수사였다.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넥서스 다이내믹스 사무실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회사의 모든 서류와 컴퓨터를 압수하기 시작했다. 사무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팀원들은 동요했지만 태윤은 최지연 변호사와 함께 침착하게 수사관들의 절차를 감시했다. 이것이 그의 방식입니다. 회의실에 모인 핵심 팀원들 앞에서 태윤이 말했다. 그는 상대를 법이나 논리로 공격하지 않아요. 힘과 여론으로 상대를 고립시키고 질식시켜 죽이죠. 겁먹지 마십시오. 우리가 불법을 저지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흔들기 위한 쇼일 뿐입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는 불안에 떨던 팀원들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하지만 윤상철의 진짜 공격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바로 신혜인이었다. 그날 오후 오진혁 팀장이 굳은 얼굴로 혜인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다. 그것은 그녀가 5년간 살았던 이제는 비어있는 옥탑방으로 배달된 소포였다. NIS 요원들이 미리 회수해 온 것이었다. 신 실장님,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혜인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하얀 국화꽃 한 송이와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5년 전 회사가 망하던 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던 아버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섬뜩한 메시지였다. 내 애비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여기서 멈춰라. 혜인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잊고 싶었던 그날의 악몽이 아버지의 절망적인 얼굴이 눈앞에 되살아났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한 그녀를 옆에 있던 태윤이 붙잡아 주었다. 그의 손은 단단했다. 괜찮아.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걱정이 묻어났다. 혜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에서는 슬픔을 넘어선 얼음 같은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괜찮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절대 괜찮게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윤상철은 그녀를 협박했지만 그것은 최악의 실수였다. 그는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려 그녀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오히려 그 상처 속에 잠들어 있던 복수의 화신을 깨워버린 것이었다. 그가 무서워하고 있군요.
혜인이 사진을 쥔 손을 떨며 말했다. 우리가 두렵지 않다면 굳이 이런 비겁한 수단까지 쓰지는 않았을 테죠. 맞아. 태윤이 동의했다. 그는 지금 자신이 가진 모든 카드를 성급하게 꺼내 보이고 있어. 누가 자신의 편이고 어떤 방식으로 공격하는지를 스스로 폭로하고 있는 셈이지. 그녀의 말에 상황실의 분위기가 반전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수세에 몰린 방어자가 아니었다. 적의 공격 속에서 그들은 방역의 실마리를 찾아내고 있었다. 혜인은 다시 지휘석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압수수색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팀원들을 소집해 새로운 브리핑을 시작했다. 윤상철이 우리에게 공격 루트를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를 위해 기사를 쓴 언론사들, 그리고 오늘 압수수색을 이끈 특수부의 배후. 이제 우리는 그의 부패한 네트워크의 지도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데이터월에 윤상철과 연결된 언론사 사주, 정치인, 검찰 고위 간부들의 관계도를 띄웠다. 그것은 거대한 거미줄이었다. 우리는 이 거미줄을 하나씩 끊어낼 겁니다. 정면으로 싸우는 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우리는 그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물어뜯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녀의 새로운 전략은 더욱 대담하고 교활했다. 그녀는 더 이상 윤상철의 돈을 공격하지 않았다.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관계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카이에게 지시해 이번 압수수색을 주도한 한동훈 부장검사의 비리 정보를 빼내게 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윤상철과 오랜 라이벌 관계에 있는 다른 언론사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한동훈 부장검사가 윤상철의 뒤를 봐주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였다. 윤상철은 한동훈 검사가 배신했다고 의심하게 될 겁니다. 혹은 자신의 다른 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며 혼란에 빠지겠죠. 제국의 방역은 거셌지만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적의 파도에 맞서 더 높은 파도를 일으켜 되돌려주고 있었다. 윤상철은 자신이 상대를 완벽하게 압도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적의 손바닥 위에서 춤을 추고 있을 뿐이었다. 상황실의 밤은 깊어갔다. 하지만 그 누구도 지친 기색이 없었다. 그들의 눈은 이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복수라는 이름의 뜨거운 불꽃을 피워 올리고 있었다. 신혜인이 던진 역습의 파장은 예상보다 거대했다. 한동훈 부장검사가 태양바이오의 뒷돈을 받았다는 기사는 검찰 조직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윤상철의 굳건했던 방패 하나가 부서져 나간 것이었다.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한동훈은 넥서스 다이내믹스 수사에서 손을 떼야 했고 기세등등하던 검찰의 압박도 눈에 띄게 약해졌다. 윤상철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신문 기사를 갈갈이 찢어발겼다. 그는 적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상대는 단순한 돈줄 공격을 넘어 그의 가장 민감한 인맥 네트워크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전면전 선포였다. 전쟁의 무대는 수면 아래 더 깊고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옮겨갔다. 윤상철은 더 이상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최고의 사설 정보팀을 고용해 넥서스 다이내믹스의 모든 것을 캐기 시작했다. 강태윤의 뒤를 24시간 감시했고 신혜인이라는 존재를 다시 한번 샅샅이 훑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 안에 숨어있는 배신자를 색출하는 동시에 적의 심장부인 전쟁 상황실의 위치를 찾아내려 혈안이 되었다. 넥서스 다이내믹스의 상황실 역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5년 전 해인 바이오를 무너뜨린 윤상철의 범죄를 입증할 단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 건을 찾는 것이었다. 그 작업의 중심에는 신혜인이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
과거의 지옥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야만 했다. 그녀는 태윤이 구해온 5년 전 파산 당시 압류되었던 해인 바이오의 메인 서버 복구 데이터를 마주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연구 노트, 동료들과 주고받았던 이메일, 그리고 그녀 자신의 희망과 꿈이 담겨 있었다. 데이터를 열어보는 것은 낡은 상처를 다시 헤집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상황실에 혜인과 태윤 두 사람만 남는 시간이 잦아졌다. 태윤은 말없이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그녀가 과거의 데이터와 씨름하다 지쳐 책상에 엎드려 잠들면 조용히 자신의 재킷을 벗어 덮어주었다. 그리고 그녀가 힘들어할 때면 말없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다. 어느 날 밤, 혜인은 복구된 이메일 더미 속에서 5년 전 자신이 태윤에게 보냈던 마지막 이메일을 발견했다. 우리 헤어져. 다신 연락하지 마. 차갑고 건조한 문장이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그때 그녀의 등 뒤에서 태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어느새 그녀의 곁에 다가와 있었다. 그때 정말 그게 당신의 진심이었나?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아닌 5년간 묻어두었던 깊은 상처의 흔적이 담겨 있었다. 혜인은 눈물을 닦고 처음으로 그에게 진실을 털어놓았다. 윤상철의 부하들이 그를 협박했던 일, 그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를 밀어내야만 했던 자신의 절망적인 선택을 태윤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알고 있었어.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머리로는 당신을 원망했지만 마음으로는 당신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더 미친놈처럼 여기까지 달려왔는지도 몰라. 5년의 오해와 아픔이 그날 밤 두 사람의 침묵 속에서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연인이 아니었고 현재의 동료만도 아니었다. 같은 상처를 공유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세상에 단 둘뿐인 영혼의 파트너였다. 그들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과거의 진실을 향한 추적도 점차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혜인은 아버지의 마지막 연구 노트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신약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서 특정 화학 반응 데이터가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작된 흔적이었다. 이 조작으로 인해 임상시험 결과가 실패로 돌아갔고 이것이 주가 폭락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내부 소행이야. 혜인이 말했다. 아버지는 외부의 공격으로 회사가 무너졌다고 생각했지만 시작은 내부의 배신이었어. 그녀는 당시 연구팀의 명단을 띄웠다. 그리고 파산 직전 개인적인 사유로 급하게 회사를 그만둔 한 사람의 이름에 시선이 멈췄다. 김동철 박사. 그는 아버지 신정훈 박사가 가장 신뢰했던 수제자였다. 카이, 김동철 박사의 5년간 행적을 추적해줘. 태윤의 지시에 카이의 손가락이 바쁘게 움직였다. 그리고 몇 분 뒤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김동철 박사는 해인 바이오를 떠난 직후 태양 바이오의 비밀 연구소에 스카우트 되었다. 그리고 현재 그는 태양 바이오가 해인 바이오의 기술을 훔쳐 만들어낸 신약 개발 프로젝트의 총책임자가 되어 있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윤상철은 김동철을 매수해 핵심 기술을 빼돌리고 데이터를 조작해 해인 바이오를 파산시킨 뒤 그 기술을 이용해 자신의 불을 쌓아 올린 것이었다. 김동철, 해인의 입에서 분노에 찬 신음이 터져나왔다. 아버지가 아들처럼 아꼈던 제자의 배신은 윤상철의 탐욕보다 더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를 만나야 해. 태윤이 결론을 내렸다. 그가 바로 우리가 찾던 스모킹 건이야.
그의 증언만 확보한다면 윤상철을 한 번에 끝낼 수 있어.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그에게 접근하느냐였다. 그는 현재 윤상철의 철저한 감시와 보호 아래 있었다.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터였다. 바로 그때 그들을 옥죄어 오던 윤상철의 감시망에서 역으로 기회가 찾아왔다. 찾았습니다. 오진혁 팀장이 외쳤다. 윤상철의 정보팀이 우리 쪽 IP를 역추적하다가 우리가 일부러 흘려놓은 함정 IP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가 경기도의 한 폐창고에 숨어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혜인과 태윤의 눈이 마주쳤다. 두 사람은 동시에 같은 생각을 떠올렸다. 그들이 우리를 사냥하러 온다면 그 순간이 바로 윤상철의 방어벽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이겠지. 어둠 속의 전쟁은 이제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괴물의 심장을 찌를 비수를 찾아냈고 이제 그 비수를 사용하기 위한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적의 사냥을. 역으로 자신들의 사냥의 기회로 만드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전쟁의 교착 상태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때로 가장 강력한 말을 미끼로 던져야 하는 법이다. 넥서스 다이내믹스의 상황실. 신혜인은 거대한 스크린에 떠있는 경기도의 한 폐창고의 위성 사진과 태양바이오의 비밀 연구소의 설계도를 번갈아 보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마지막 전투를 위한 가장 위험한 계획이 완성되고 있었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혜인의 입에서 나온 말에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강태윤을 포함한 모든 팀원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폐창고 말입니까? 오진혁 팀장이 되물었다. 윤상철의 덫이라는 걸 알면서 제 발로 걸어 들어가시겠다는 겁니까? 덫은 우리가 역이용하기 위해 있는 거죠. 혜인이 침착하게 말했다. 윤상철은 지금 저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창고에 나타났다는 정보가 들어가면 그는 이성을 잃고 모든 병력을 그곳으로 집중시킬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이 김동철 박사의 감시가 가장 허술해지는 때입니다. 태윤 씨가 그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죠. 그녀의 계획은 대담했다. 스스로를 미끼로 던져 적의 시선을 모두 자신에게로 끈 다음 그 틈을 이용해 진짜 목표물의 심장을 꿰뚫는 것. 안 돼. 강태윤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회의실을 갈랐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혜인의 앞으로 다가섰다. 그의 눈에는 반대 의사를 넘어선 깊은 분노와 고통이 서려 있었다. 절대 허락 못해. 내가 지난 5년간 이 모든 걸 준비한 게 고작 당신을 다시 그놈들의 손에 넘겨주기 위해서인 줄 알아.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이건 너무 위험해. 다른 방법은 없어. 태윤아. 혜인이 처음으로 그의 직책 대신 이름을 불렀다. 그녀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그의 눈을 마주했다. 이 전쟁은 나 때문에 시작된 거야. 그리고 저들은 나를 노리고 있어. 내가 바로 이 판을 흔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변수야. 당신이 날 지키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공멸하게 될 거야. 날 믿어줘. 난 더 이상 5년 전에 도망치기만 했던 신혜인이 아니야.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안에는 두려움을 넘어선 강철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태윤은 그녀의 눈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알 수 있었다. 그녀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지켜줘야 할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우는 동등한 파트너였다. 그는 고통스럽게 하지만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작전은 두 개의 팀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A팀. 미끼팀은 신혜인과 오진혁 팀장이 이끌었다. 그들의 임무는 폐창고에서 최대한 오랫동안
윤상철의 주력 부대를 붙잡아 두는 것이었다. B팀. 회수팀은 강태윤이 직접 이끌었다. 그들의 임무는 A팀이 만들어준 시간 동안 태양바이오 연구소에 잠입해 김동철 박사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해가 지고 도시가 어둠에 잠길 무렵 작전은 시작되었다. 경기도의 폐창고는 칠흑 같은 어둠과 스산한 바람 소리만이 가득했다. 신혜인은 방탄조끼를 입고 귀에는 통신장치를 낀 채 창고 2층에 깨진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오진혁 팀장과 소수의 정예 요원들이 창고 곳곳에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윤상철의 용병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5분 안에 창고를 포위할 거다. 태윤의 목소리가 통신장치를 통해 들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걱정을 혜인은 느낄 수 있었다. 여기는 걱정 말고 당신 임무에만 집중해. 혜인이 짧게 대답했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나타나 먼지투성이의 창고를 대낮처럼 밝혔다. 중무장한 용병들이 차량에서 내려 일사불란하게 창고를 향해 포위망을 좁혀왔다. 그들의 선두에는 윤상철의 신복이자 잔인하기로 소문난 부안실장이 서 있었다. 신혜인은 저 안에 있다. 생사불문. 반드시 끌고 나와 부안실장의 고함과 함께. 총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오진혁 팀장의 요원들이 미리 설치해둔 부비 트랩과 교란 작전으로 용병들의 징역을 늦추고 있었지만 수적으로 절대적인 열세였다. 버틸 수 있는 시간 최대 20분입니다. 오진혁이 혜인에게 외쳤다. 혜인은 빗발치는 총알 속에서도 침착하게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의 임무는 시간을 끄는 것뿐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혼란을 틈타 태윤의 팀이 연구소에 잠입할 수 있도록 연구소의 보안 시스템을 외부에서 해킹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강태윤과 그의 팀은 태양바이오의 비밀 연구소 외곽의 숲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앞에는 철통 같은 경비 시스템을 자랑하는 거대한 건물이 서 있었다. 혜인이가 창고에서 교전을 시작했다. 연구소의 경비 인력 일부가 그쪽으로 차출된 것이 확인됐다. 통신망을 통해 들려오는 소식에 태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 혜인은 지금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었다. 단 1초도 낭비할 수 없었다. 지금부터 모든 통신은 혜인이가 직접 관제한다. 태윤의 말에 팀원들이 긴장했다. 잠시 후 혜인의 차분한 목소리가 그들의 이어폰에 울려 퍼졌다. 북쪽 담벼락의 4번 섹터. 적외선 감지기에 2.5초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도록 교란 신호를 보냈습니다. 2.5초 안에 통과하세요. 태윤과 그의 팀은 숨을 죽이고 그녀가 만들어준 짧은 기회를 틈타 유령처럼 담을 넘었다. 중앙통제실의 CCTV 화면을 아분전 영상으로 루프시켰습니다. 지금부터 10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김동철 박사의 연구실은 C구역 3층입니다. 혜인은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총격전의 한복판에서 동시에 다른 전장의 눈과 귀가 되어주고 있었다. 그녀의 천재적인 두뇌는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지휘하고 있었다. 태윤의 팀은 마침내 김동철 박사의 연구실 앞에 도착했다. 하지만 문은 복잡한 생체인식 잠금 장치로 잠겨 있었다. 방법이 없어 강제로 문을 열면 경보가 울린다. 한 팀원이 다급하게 말했다. 기다리세요. 혜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5년 전 아버지 연구실의 잠금 장치와 동일한 모델입니다. 비상시에 사용하는 마스터 코드가 있을 겁니다. 그녀는 숨가쁘게 기억을 더듬었다. 아버지가 언젠가 무심코 말했던 숫자들의 조합. 그녀의 뇌가 슈퍼컴퓨터처럼 작동하기 시작했다. 한편 폐창고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다.
용병들의 포위망은 좁혀왔고 오진혁 팀장의 방어선은 무너지기 직전이었다. 실장님, 이제 퇴각해야 합니다. 오진혁이 혜인을 재촉했다. 하지만 그녀는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10초만 더. 마침내 그녀의 기억 속에서 잊혔던 숫자들이 떠올랐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태윤에게 코드를 불러주었다. 7 3. 태윤은 그녀가 불러주는 숫자를 키패드에 입력했다. 삐빅 하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연구실의 문이 마침내 열렸다. 연구실 안에는 겁에 질린 표정의 김동철 박사가 서 있었다. 찾았다. 태윤이 그에게 다가서는 순간 그의 이어폰에서 찢어질 듯한 총성과 함께 오진혁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적들이 2층으로 진입했다. 신 실장님이 위험하다. 모든 것이 교차하는 절체절명의 순간 폐창고에서는 혜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고 연구실에서는 태윤이 마침내 진실의 열쇠를 손에 넣으려 하고 있었다. 그들의 가장 위험한 도박은 이제 막 가장 치명적인 순간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폐창고 2층. 신혜인이 있던 마지막 방어선으로 향하는 문이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찢겨져 나갔다. 윤상철의 용병들이 연기 속에서 괴성을 지르며 쏟아져 들어왔다. 찾아 신혜인은 여기 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텅 빈 공간과 열린 창문으로 불어들어오는 차가운 밤바람뿐이었다. 창문 밖으로는 굵은 와이어 하나가 어둠 속으로 길게 늘어져 있었다. 젠장 놓쳤다. 보안실장이 분노에 찬 고함을 질렀다. 그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을 때 창고 뒤편에서 검은색 밴 한 대가 맹렬한 속도로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신혜인은 연기처럼 그들의 포위망을 빠져나간 뒤였다. 그들은 완벽하게 미끼를 문 것이었다. 한편 태양바이오의 비밀연구소 강태윤은 마침내 마주한 김동철 박사 앞에서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다. 밖에서는 혜인이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김동철 박사님, 저는 국가정보원 소속 강태윤입니다. 신혜인 씨를 아시겠죠? 김동철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뒷걸음질 치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가주세요 제발. 모르지 않을 텐데요. 태윤이 그의 책상 위에 놓인 5년 전 해인 바이오의 미공개 연구 노트를 가리켰다. 당신이 훔쳐온 바로 그 기술 말입니다. 신정훈 박사님은 당신을 아들처럼 믿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의 믿음을 배신하고 그의 인생을 앗아갔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 윤상철 회장이 내 가족을...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윤상철이 당신을 평생 지켜줄 것 같습니까? 그는 당신의 머릿속에 든 기술을 모두 빼낸 뒤에는 당신도 신 박사님처럼 폐기 처분할 겁니다. 당신이 가장 잘 알 텐데요. 태윤의 말은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그의 양심을 찔렀다. 태윤은 그가 숨겨둔 외장 하드디스크를 가리켰다. 그 안에 모든 원본 데이터와 윤상철 회장과의 거래 내역이 들어있다는 걸 압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와 함께 가시죠. 당신이 저지른 죄를 씻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김동철은 무너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외장 하드를 집어들었다. 태윤은 그의 어깨를 붙잡고 신속하게 연구실을 빠져나왔다. B팀의 임무는 성공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들이 건물의 중앙 복도에 들어서는 순간 복도 양끝에 육중한 방화 셔터가 쿵 하는 굉음과 함께 내려왔다. 그들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스피커를 통해 웃음기 섞인 윤상철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서 오게. 넥서스 다이내믹스의 젊은 사장, 내 집까지 행차하느라 고생이 많았네. 복도 벽면의 스크린에 윤상철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여유롭게 와인잔을 흔들고 있었다. 설마
내가 그깟 계집애 하나 잡자고 내 모든 병력을 허술한 창고 따위로 보냈을까봐 그의 눈에 교활한 빛이 번뜩였다. 미끼는 아주 훌륭했네. 덕분에 당신이라는 월척이 직접 내 그물 안으로 걸어 들어왔지. 모든 것이 함정이었다. 윤상철은 혜인의 미끼 작전을 역이용한 것이었다. 그는 혜인이 미끼가 되어 자신의 주력 부대를 유인하면 진짜 공격은 다른 곳, 즉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김동철 박사에게 향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일부러 연구소의 경비를 약화시킨 척하면서 가장 정예 병력들을 숨겨두고 태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복도 천장의 패널들이 열리고 수십 개의 총구가 그들을 향했다. 태윤과 그의 팀은 순식간에 사방이 막힌 죽음의 덫에 갇혔다. 강태윤만 잡아 나머지는 죽여도 좋다. 김 박사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마. 윤상철의 냉혹한 명령과 함께 총격이 시작되었다. 태윤과 팀원들은 복도 기둥과 실험 장비들을 엄폐물 삼아 필사적으로 응전했다. 하지만 사방에서 쏟아지는 총알 세례 속에 그들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한편 폐창고를 무사히 빠져나온 신혜인은 이동식 지휘 차량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태윤이 함정에 빠지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멈추는 것 같았다. 5년 전 그를 지키기 위해 그를 떠나야만 했던 악몽이 되살아났다. 또다시 그녀 때문에 그가 위험에 빠졌다. 젠장 회장 놈에게 완벽하게 속았어. 오진혁 팀장이 분노의 찬 목소리로 외쳤다. 혜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닦았다. 지금은 슬퍼하거나 좌절할 시간이 아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의 경우의 수가 스파크를 일으키며 조합되기 시작했다. 태윤은 그녀를 구하기 위해 지옥으로 뛰어들었다. 이제는 그녀가 그를 구할 차례였다. 그녀는 헤드셋을 끼고 넥서스 다이내믹스의 전쟁 상황실과 직접 연결했다. 카이, 내 말 들려요. 네, 실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부터 내 지시에 따라줘요. 태양바이오 연구소의 전체 설계 도면과 보안 시스템 회로도를 스크린에 띄워요. 지금 당장 그녀는 더 이상 분석가가 아니었다. 사지에 몰린 자신의 파트너를 구하기 위해 전장의 모든 것을 지휘하는 사령관이었다. 그녀의 눈은 연구소의 복잡한 도면 위를 빠르게 훑었다. 그녀는 태윤이 갇힌 중앙복도의 위치와 그곳과 연결된 모든 배관, 환풍구, 전력 시스템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태윤 씨, 내 말 들려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총격전 속에서 태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혜인, 여긴 이제 틀렸어. 김 박사만이라도, 그의 데이터만이라도 확보해서 당신이라도 빠져나가. 닥쳐. 혜인이 처음으로 그에게 소리쳤다. 거기서 꼼짝 말고 버텨. 내가 당신을 거기서 꺼내줄 테니까. 5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당신 혼자 가게 두지 않을 거야. 절대. 그녀의 절박한 외침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5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이 함께 내리는 굳은 맹세였다. 그녀는 다시 상황실을 향해 명령을 내렸다. 그녀의 눈은 이성적인 분석가의 차가움과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려는 자의 뜨거운 열망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연구소의 메인 전력 시스템을 해킹하세요. 그리고 C구역의 소방 시스템과 연동시켜요. 내가 신호를 보내면 그가 갇힌 복도의 모든 조명을 끄고 동시에 질소가스를 살포해서 산소 농도를 희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혼란을 틈타 우리는 그를 구출할 거예요.
구원자는 이제 구출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한때 그에게 구원받았던 여인은 이제 그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 어둠 속에서 길을 만들기 시작했다. 지금 시내인의 외침은 명령이자 방역의 서막이었다. 그녀의 신호와 함께 넥서스 다이내믹스의 전쟁 상황실에서 카이가 엔터키를 눌렀다. 그 순간 강태훈과 그의 팀이 갇혀있던 태양바이오 연구소의 중앙복도는 암흑의 세계로 변했다. 모든 조명이 꺼지고 비상전력마저 차단되었다. 동시에 천장의 소방 시스템에서 쉬이익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질소가스가 안개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시야와 호흡이 동시에 차단된 윤상철의 용병들은 혼란에 빠졌다. 쿨럭, 이게 무슨,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만 태윤과 그의 팀에게 어둠은 아군이었다. 그들은 이어폰을 통해 혜인의 목소리를 들으며 미리 착용한 야간 투시경을 통해 모든 것을 손바닥처럼 내려다보고 있었다. 11시 방향, 2명, 7시 방향, 3명. 그들이 당신들의 위치를 파악하기 전에 지금 움직여요. 혜인의 목소리는 냉철한 관제탑이었다. 태윤과 그의 팀은 어둠 속에 유령처럼 움직였다. 빛과 소리가 사라진 전장에서 그들은 완벽한 포식자였다. 소음기가 달린 총구에서 불꽃이 번쩍일 때마다 비명소리 없는 죽음이 복도를 채웠다. 혼란에 빠졌던 사냥꾼들은 이제 사냥감이 되어 쓰러져 나갔다. 불과 2분 만에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김 박사님을 데리고 비상계단으로 내가 뒤를 맡겠다. 태윤은 마지막까지 저항하는 용병들을 제압하며 팀원들을 위한 퇴로를 확보했다. 그의 등 뒤에서는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그를 지켜보는 혜인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한편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모든 광경을 CCTV로 지켜보던 윤상철은 분노에 온몸을 떨었다. 화면은 암흑으로 변했고 들려오는 것은 자신의 부하들이 쓰러지는 소리뿐이었다. 이런 무능한 놈들, 그는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아직 자신이 이겼다고 믿었다. 강태윤이 용케 빠져나간다 해도 김동철을 손에 넣은 이상 그는 다시 숨을 수밖에 없을 터였다. 자신에게는 여전히 그들을 다시 사냥할 힘과 시간이 있었다. 그는 몰랐다. 이 모든 혼란과 총격전이 사실은 더 거대한 마지막 한 수를 위한 거대한 연막에 불과했다는 것을. 이동식 지휘 차량 안. 신혜인은 태윤과 그의 팀이 무사히 연구소를 빠져나오는 것을 위성 화면으로 확인한 뒤에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카이, 김동철 박사의 외장 하드. 데이터 업로드 완료됐죠? 네. 실장님, 100% 완료. 그 영감탱이에 5년간의 모든 범죄 기록이 담겨 있네요. 아주 깨끗하게. 좋아요. 이제 세상의 진실을 알려줄 시간이에요.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준비해온 마지막 공격 프로토콜을 실행했다. 그녀가 5년간 수집하고 분석하고 정리한 모든 증거, 그리고 방금 김동철 박사에게서 확보한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하나에 완벽한 파일로 묶였다. 그리고 그 파일은 그녀가 미리 설정해둔 수십 개의 타겟을 향해 동시에 발송되었다. 대한민국 대검찰청 특별수사본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AP 로이터 통신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 언론사들,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모든 투자자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블룸버그 단말기까지. 세상에 빛을 뿌리는 것은 태양이지만 때로는 어둠 속의 작은 불꽃 하나가 세상을 더 밝게 비추기도 하는 법이었다. 윤상철의 집무실. 그의 분노는 아직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강태윤을 놓친 것에 대한 다음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수십 개의 모니터가 일제히 붉은색 경고 메시지를 뿜어내기 시작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태양바이오의 주가가 폭락을 시작했다. 속보 태양바이오. 5년 전 해인 바이오 기술 탈취 및 주가 조작 혐의, 내부자 고발 자료 공개, AP통신 한국의 제약 거물. 윤상철 회장의 조직적 범죄 행각 담긴 파일. 전 세계에 유포돼 헤드라인들이 그의 눈을 공격했다. 뉴욕 증시의 태양바이오 주식은 거래가 중지되었고 시간 외 거래에서는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있었다.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태양바이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뉴스가 속보로 뜨고 있었다. 그의 제국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실시간으로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의 손과 발이 되어주었던 부패한 정치인들과 검사들은 일제히 그에게서 등을 돌리고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누가 그때 그의 책상 위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가 없는 번호였다. 그는 멍하니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 기억하십니까? 윤상철 회장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차갑고 고요한 목소리. 5년 전 자신의 발밑에서 벌레처럼 떨고 있던, 그래서 이름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던 그의 비서 신혜인의 목소리였다. 너 내년이 당신은 강태윤이라는 사자를 잡기 위해 모든 함정을 팠지만 정작 당신의 목을 조른 것은 당신이 무시했던 작은 쥐였다는 사실을 잊었군요. 혜인의 목소리는 지독할 정도로 침착했다. 당신은 체스를 두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건 당신의 착각이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내가 미리 모든 수를 계산해 놓은 체스판 위의 말에 불과했으니까요. 이제 당신의 킹은 갈 곳이 없습니다. 체크메이트입니다. 회장님, 에와. 윤상철은 전화기를 집어 던졌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고 그의 머릿속을 계속해서 맴돌았다. 패배. 완벽하고 굴욕적인 패배. 그 순간 그의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윤상철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공포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텅 빈 공허 한만이 남아있었다. 자신이 세운 왕국의 가장 높은 곳에서 그는 자신이 가장 하찮게 여겼던 존재의 손에 의해 심판받았다. 그것이 오만한 왕의 마지막이었다. 윤상철의 체포는 거대한 대매 붕괴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가 체포되자 그에게 기생하며 부를 축적해왔던 부패한 정치인, 검사, 언론인들의 네트워크는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렸다. 대한민국 사회는 한동안 거대한 홍역을 알았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수술 뒤에는 새로운 건강이 찾아오는 법. 윤상철 게이트는 역설적으로 한국 사회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자정 능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몇 달 뒤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상철은 세상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탐욕의 제왕은 차가운 감옥 안에서 자신의 죄가 새겨진 시간과 영원히 마주하게 되었다. 그의 제국이었던 태양바이오는 공중분해되었고 그 자산은 모두 법원에 관리해 매각 절차를 밟았다. 그리고 그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강태윤의 넥서스 다이내믹스는 법원 경매를 통해 태양바이오가 보유하고 있던 구 지유 해인 바이오의 모든 특허권과
연구 자산을 정당하게 인수했다. 5년 전 윤상철에게 부당하게 빼앗겼던 신정훈 박사의 유산이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었다. 1년 뒤 서울 근교의 한적한 곳에 새로운 연구소가 문을 열었다. 피닉스 바이오 피닉스 비오. 잿더미 속에서 부활한 불사조. 연구소의 개소식 날. 신혜인은 단상 위에 섰다. 그녀는 더 이상 얼굴 없는 데이터 분석가나 복수의 화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피닉스 바이오의 새로운 대표이사 신혜인이었다. 피닉스 바이오는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기자와 투자자들 앞에서 그녀는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슬픔이나 분노 대신 미래를 향한 따뜻하고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저희는 5년 전 제 아버지 신정훈 박사님께서 미처 다 이루지 못했던 꿈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기술은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그의 신념을 받들어 인류의 질병과 고통을 해결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그녀의 연설에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객석 맨 앞줄에서 강태윤이 가장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전쟁은 끝났고 이제는 재건의 시간이었다. 개소식이 끝나고 혜인은 태윤과 함께 아버지의 묘를 찾았다. 잘 가꾸어진 무덤 앞에 그녀는 하얀 국화꽃과 함께 피닉스 바이오의 이름이 새겨진 새로운 신약 개발 계획서를 내려놓았다. 보고 계세요. 아빠, 그녀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아빠가 옳았어요. 결국 진실은 거짓을 이기고 정의는 불의를 심판했어요. 아빠의 꿈. 이제 제가 이뤄드릴게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태윤은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5년의 길고 길었던 복수는 마침내 화해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으로 매듭지어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피닉스 바이오의 대표 이사실에 나란히 서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이제 막 불이 켜지기 시작한 연구소의 정형이 보였다. 그 불빛들은 과거의 어둠을 몰아내는 희망의 불빛처럼 따뜻했다. 정말 괜찮겠어? 태윤이 물었다. 넥서스 다이내믹스의 수석 전략 분석가 자리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힘든 길을 다시 가려는 이유가 뭐야? 여기가 내 자리니까. 혜인이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숫자와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읽는 것도 잘하지만 사실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건 아빠처럼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만드는 거였어. 당신이 그 기회를 다시 내게 주었잖아. 내가 준 게 아니야. 당신이 스스로 쟁취한 거지. 태윤은 그녀에게 다가섰다. 그는 그녀의 두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했다. 혜인아, 그는 다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5년 전 헤어지던 그날 이후 처음으로 서로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는 듯했다. 5년 전 당신은 나를 구하기 위해 나를 밀어냈지. 이제 우리를 가로막는 건 아무것도 없어. 더 이상 도망칠 필요도, 숨을 필요도 없어. 그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심장에 있는 가슴에 가져다 댔다. 규칙적이고 강한 심장 박동이 그녀의 손끝으로 전해졌다. 내 곁에 있어줘. 혜인아, 내 모든 것의 파트너로서. 그것은 화려한 고백은 아니었지만 세상 그 어떤 말보다도 진실되고 묵직한 약속이었다. 혜인은 대답 대신 조용히 그의 품에 안겼다.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길고 긴 겨울을 지나 마침내 봄을 맞이한 자의 행복한 눈물이었다. 5년의 시간은 두 사람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들은 시련을 통해 더 단단해졌고 서로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들의 사랑은 잿더미 속에서 다시 피어난 불꽃처럼 그 무엇도 꺼뜨릴 수 없을 만큼 뜨겁고 강렬했다. 창밖으로 연구소의 불빛이 밤의 어둠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다. 그것은 단지 건물의 불빛이 아니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두 사람의 앞날을 비추는 재생의 불꽃이었다. 그리고 그 불꽃은 이제 막 세상을 향해 가장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